창문을 열었더니 새벽 공기가 살짝 차갑더라고요. 여름이 다 갔다고 말하는 듯 했어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남편 약을 손바닥 위에 꺼내 놓았어요. 손가락이 조금 떨렸지만 습관처럼 움직였어요. 약병에 붙은 라벨을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몰라요. 한 번 틀리면 사람 하나 망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남편은 안방에서 뒤척이고 있었어요. 은정 씨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는데 제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날이면 그게 또 기적 같았어요. 어떤 날은 제 이름을 아예 못 떠올리고 또 어떤 날은 저를 여동생으로 착각했거든요. 여동생은 벌써 20년 전에 시집가 외국에 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부르며 저한테 화를 내곤 했어요. 왜 연락을 안 했냐면서요. 그럴 때면 억울했어요. 밤새 간병하느라 허리는 쑤시고 잠은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아침이면 눈 밑에 멍이 든 사람처럼 거울 속 제가 낯설었는데 그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화를 내버리니까요. 나도 사람인데 나도 힘든데 왜 자꾸 내 탓을 하냐고 속으로만 수백 번 울부짖었어요. 주전자 소리가 나서 불을 끄고 따뜻한 물에 분유처럼 타는 영양가루를 섞었어요. 남편은 단맛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단 것조차 맛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세상이 맛을 잃은 것처럼 갑자기 서늘해졌어요. 우리가 함께 살면서 붙잡아 왔던 작은 기쁨들, 예를 들면 주말마다 시장에서 핫도그 하나를 나눠 먹던 일 같은 것들이 순식간에 지워지는 기분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은 담요를 발목에 걸친 채로 옛날 사진을 쥐고 있었어요. 사진 속 저는 23, 남편은 26이었죠. 동네 사진관 유리문에 붙어있던 보라색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던 날이 생각났어요. 그때 남편이 제 어깨를 조금 어색하게 감싸며 이 사진 오래 가겠지? 했었어요. 오래 가긴 했지요. 다만 그 기억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이제 저 하나뿐이었어요. 그 사실이 참 억울했어요. 같이 만든 기억인데 왜 나만 짐처럼 들고 다녀야 하냐고요.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더라고요. 버리면 내가 무너질까 봐요. 남편 입에 영양죽을 조금씩 떠 넣었어요. 약을 삼키게 하려면 먼저 입안을 달래야 했거든요. 남편은 잘 받아 먹다가도 갑자기 숟가락을 밀쳐버릴 때가 많았어요. 오늘도 그랬어요. 국물이 제 손등에 튀었고 따끔했어요. 화가 치밀더라고요. 왜 그래요? 이거 다 당신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남편이 제 눈을 멍하니 보다가는 갑자기 입술을 오므렸어요. 아이처럼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또 스르르 풀어졌어요. 화를 낸 제가 더 미워졌어요.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요. 그렇게 말하고는 수건으로 그의 턱과 제 손등을 닦았어요. 수건에 묻은 죽 냄새와 약 냄새가 섞여서 코를 찔렀는데 그 냄새를 저는 이미 가족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상하지요? 지독한 냄새인데도 정이 붙더라고요. 점심 무렵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요양원 상담은 해봤어? 그 말에 제가 그 자리에서 굳어졌어요. 내 아버지 살아있는데 어디를 보내라는 거냐. 내가 아직 멀쩡해. 목소리가 떨려서 마지막 말은 속삭이듯 새어나왔어요. 아들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엄마 몸이 먼저 망가질까봐 그러지. 엄마가 쓰러지면 아버지는 누가 보살펴? 맞는 말이라는 거 머리로는 알았어요. 그런데도 가슴이 펄펄 끓었어요. 왜 우리 집만 이런 시험을 받나 싶어 화가 나더라고요. 다들 말은 쉬워요. 보내면 편해진다, 보내면 덜 아프다. 근데 내 아버지 손을 잡고 있으면 아직 체온이 있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어느 순간에는 나를 본다는 게 느껴져요. 그걸 어떻게 보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나니 제 말에 제가 질렸어요. 내가 뭘 지키고 있는지 사랑인지 고집인지 자존심인지 그 사이 경계가 흐려져 있었어요. 오후에는 남편이 갑자기 분을 못 이기고 거실 테이블 위 컵을 휙 쳐냈어요. 유리컵이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이 부서졌는데 그 소리에 제 심장도 같이 부서진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제가 소리를 꽥 질렀더니 남편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멍하니 바라보더라고요.
눈동자에 물기가 맺혔어요. 그 눈을 보는 순간 이건 남편이 아니고 병이 던진 돌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돌멩이가 계속 저를 향해 날아와 멍이 들게 하고 가끔은 살을 찢어버리기도 하는데 정작 던진 당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게 또 억울했어요. 유리 조각을 치우면서 손가락을 살짝 베었는데 피가 묻은 키친타월을 들여다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나는 살아있어요. 피가 흐르잖아요. 혼잣말을 하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문득 말하더라고요. 여긴 우리 집이 아니지? 저는 침을 삼키며 웃어 보였어요. 우리 집이에요. 여기가 거실이고 저기가 주방이에요. 아침마다 당신 커피 타주던 자리 있죠.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리다가는 제 손목을 가만히 만졌어요. 따뜻하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웠어요. 누군가가 내 온기를 알아봐 주는 순간 내 존재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확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도 일어나 물을 끓이고 영양죽을 만들고 약을 가지런히 놓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주말이었어요.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현관문 보안 스티커를 붙여 놓았는데도 누군가 들어오자마자 나간 척 그 사이를 비집고 나갔더라고요. 저는 허겁지겁 슬리퍼도 제대로 못 신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여쭤보며 뛰었어요. 혹시 회색 가디건 입은 분 못 보셨어요? 키는 200cm는 아니고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조금 굽은 어깨에 말이 엉망이었어요. 손에는 땀이 흐르고 머리에서는 핏기가 빠졌어요. 골목 끝 다리 아래에서 남편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걸 봤을 때 무릎이 풀렸어요. 그가 제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제게 화를 냈어요. 왜 늦었어? 그 소리에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어요. 늦긴 뭘 늦어 나는 매일 당신 옆에 있었어요. 그 말을 하며 제가 그를 꼭 끌어안았는데 남편이 한동안 버둥거리다가 결국은 힘을 풀었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의 분노는 제게 향한 게 아니라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걸 붙잡지 못하는 절망을 향해 있다는 걸요. 그래도 억울했어요. 왜 그 절망의 칼끝이 매번 나를 베고 지나가는지, 왜 내가 대가를 대신 치러야 하는지 밤마다 가슴을 쳤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이제는 말기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귀가 멍해지더라고요. 의사가 덧붙였어요. 좋은 순간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환자분은 잊을지 몰라도 보호자분은 평생 기억하시니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분했고 또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어요. 좋은 순간을 만들라는 말이 마치 잔인한 농담 같았거든요. 마트에서 사온 복숭아를 깎아주다가 제가 일부러 과즙이 뚝뚝 흐르는 쪽을 그의 입술에 닿게 했어요. 그가 잠깐 눈썹을 올리며 달다 하고 중얼대더라고요. 그 한마디를 듣자마자 눈이 뜨겁게 젖었어요. 아, 이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좋은 순간이구나 했어요. 길지도 않고 깊지도 않고 금방 사라지지만 분명 여기에 있었던 순간이요. 밤이면 남편이 잠들 때까지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등을 문질렀어요. 손등의 혈관은 예전보다 도드라졌고 피부는 얇아져 있었어요. 가끔 그는 꿈에서 깨어나 소리쳤어요. 군대에 있던 시절 기억이 뒤섞여서 없는 사람들과 싸우더라고요. 제가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여긴 집이에요. 전쟁 끝났어요라고 말하면 남편이 숨이 조금씩 고르게 가라앉았어요. 그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고맙다를 뱉었어요. 그 말이 제 심장에 모처럼 박혔어요. 그 못은 아프지만 그 고통이 저를 세상에 붙들어 두는 못 같았어요. 이상했어요. 아픈데 그 아픔이 저를 계속 살게 하더라고요. 가끔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머리는 예전보다 더 얇아졌고 눈가는 억울한 일에 울다 붙잡힌 사람처럼 푸르스름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답은 매번 똑같았어요. 사랑해서. 그런데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랑 말고도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약속이요. 같이 늙자고 했잖아요. 남편과 결혼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아주 촌스럽고 단단한 약속을 했어요.
병원 침대에서도 그 약속이 가끔 빛나더라고요. 어두운 방에 작은 촛불 같은 건데 그 불빛이 없으면 저는 길을 잃었을 거예요. 어느 날 새벽 남편의 호흡이 얕아졌어요. 저는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르고도 한 손으로 남편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여보, 여기 있어요. 나는 여기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려서 겨우 속삭임이 되었어요. 남편의 눈꺼풀이 아주 느리게 떨리더니 실처럼 얇게 떠졌어요. 오래전 바닷가에서 해질녘에 보던 그 색이 눈동자에 잠깐 비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믿기지 않을 만큼 또렷하게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은정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그 한마디에 우리 결혼의 사계절이 한꺼번에 스쳐갔어요. 첫눈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같이 떨던 기억, 아이들 낳고 허둥지둥하던 밤, 시장길 골목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다가 입천장을 대었던 일, 여름밤 장판에 배 깔고 선풍기 바람 맞으며 땀을 훔치던 장난스런 웃음들. 그 모든 게 한 번에 제 가슴으로 몰려와 버렸어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안 떠났어요. 저는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주 조용히, 정말 조용히 잠들었어요. 세상이 끝나지 않았는데 제 안에서 뭔가 하나가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장례식 내내 저는 화가 나 있었어요. 이제 와서 왜 이름을 불러? 왜 마지막에야 그렇게 선명하게 불러? 억울했어요. 그 한마디만 더 일찍 들었더라면 내 밤들이 조금 덜 길었을 텐데 싶었어요. 조문 온 사람들이 고생 많으셨어요 하고 말할 때마다 그 말이 칼처럼 와서 찔렀어요. 고생이라는 단어가 그 많은 날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많이 고생했어요. 스스로 인정해야 했어요. 그래야 그 고생도 제 삶의 일부가 되더라고요. 남편이 떠난 뒤 첫 아침에 저는 또 물을 올렸어요. 습관은 사람을 살려요. 식탁 위에 두 사람 몫으로 놓던 컵을 하나만 내려놓았어요. 빈자리가 하얗게 빛나더라고요. 그 빈자리가 목덜미를 쓰다듬는 것처럼 서늘했지만 이상하게도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자리까지도 사랑의 모양 같았어요. 사라진 것을 빛으로 그림자처럼 드러내는 자리요. 그날 오후 옷장 제일 윗칸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편지들이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남편에게 보냈던 것, 남편이 야근하면서 휴게실에서 몰래 써서 건넸던 것, 애들 소풍날 새벽에 같이 싸준 김밥 레시피를 낙서처럼 적어둔 종이까지요. 한 장 한 장 펼쳐 읽다 보니 어느 편지 뒷면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내가 나를 잊어도 나는 널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오래 살고 싶다. 그 문장을 보는데 숨이 멎었어요. 이런 말을 했던가 싶었고 또 어쩌면 이 말이 우리에게 미리 내려진 예언 같기도 했어요. 남편은 결국 저를 잊었지만 저는 끝까지 그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가 제 이름을 불러주었죠. 그 한마디는 마치 우리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다시 만나는 신호 같았어요. 저는 이제 조금씩 나를 돌보고 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체조도 하고 시장 아주머니들과 수다도 떨고 가끔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강가를 걷고 오기도 해요.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괜찮아지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완전히 괜찮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니까요. 대신 저는 상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상처가 아물면서 남기는 흉터까지도 한 사람의 지도 같다는 걸 알았어요. 어디를 지나왔는지, 어디에서 울었는지, 어디에서 웃었는지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 지도를 들고 앞으로 걸어가려 해요.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멈춰 서서, 그러나 분명히 앞으로요. 밤이 오면 여전히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곤 해요. 대답은 없지만 집 안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더라고요. 그 흔들림을 저는 믿어요. 사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방식이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끝까지 돌봤다는 사실, 손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 마지막 순간에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 그런 것들이 바람처럼 남아 커튼을 살짝 움직이고 싱크대 위 유리컵에 옅은 울림을 남기더라고요. 어제는 꿈을 꾸었어요. 우리는 다시 젊었고 사진관 커튼이 또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어색한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며 물었어요. 이 사진 오래 가겠지? 제가 대답했어요. 오래 갔어요. 아직도 가고 있어요. 눈을 뜨니 새벽이었고 창문 틈새로 아주 얇은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올렸어요. 케틀이 끓는 소리가 방 안가득 퍼졌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오늘도 저는 살아 있었어요. 사랑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형태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작은 소리로 불러보았어요. 은정아, 잘했어요. 정말 잘해왔어요. 그 말이 목을 넘어오는데 가슴이 뜨겁게 넓어졌어요. 누군가가 또렷이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응, 잘했어. 이제 내 삶도 살아. 저는 알았어요. 내일 아침에도 물을 올릴 거라는 걸요. 누군가를 위해 끓이던 물을 이제는 저를 위해도 끓일 거라는 걸요. 남편이 마지막에 제 이름을 불러주었듯 저는 이제 제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려고요. 사랑이 나를 지키고 내가 사랑을 지키며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언젠가 아주 멀지 않은 날에 다시 그를 만난다면 저는 말할 거예요. 나 당신 놓지 않았어요. 그게 내 사랑이었어요. 그러고 나면 아마 또 우리가 웃겠지요. 젊을 때처럼 어색하게요. 그런데 그 어색함까지 다정했었다는 걸 저는 지금에서야 뼈저리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웃었어요. 울다가 웃었고 그래도 또 살아냈어요. 그렇게 저는 제 결말을 조금씩 쓰고 있었어요.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 계속이라고 말하는 결말을요. 창밖 공원에서 아이들이 자전거 바퀴를 달그락거리며 지나가더라고요. 그 소리가 마치 오래전에 우리 애들이 연습하던 장면을 끌어올리듯 귓바퀴 안쪽을 긁었어요. 저는 베란다 난간에 널어둔 수건을 걷어들이고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오늘도 같은 질문을 5번이나 했었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었지? 하고 묻고 제가 대답하면 고개를 끄덕이더니 돌아서서 또 묻더라고요. 정말로 목요일이었어? 그러길래 캘린더를 들고 와 손가락으로 짚어주었어요. 그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더라고요. 억울했어요. 떨리는 손가락이 내 것인지 그의 것인지 순간 헷갈릴 정도였어요. 둘 다 덜덜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아침 약을 챙기려고 식탁에 나열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를 보며 누구셨지? 하고 물었어요. 그 말이 가슴께를 쿡 찔렀어요. 당신 아내였어요. 은정이었어요. 했더니 아 미안했어요 하면서도 머릿속은 여전히 하얗게 벗겨진 종이 같아 보였어요. 그 얼굴을 보니 화가 났어요. 미안하면 기억을 하라고요. 나를 좀 붙잡고 있으라고요. 목이 쥐어짜이는 소리가 나왔어요. 말 끝이 떨려서 울음이 훅 치밀었는데 남편이 숟가락을 허공에 든 채로 저를 보더니 은정씨 하고 덧붙였어요. 그 부름 하나가 견디게 했어요. 저는 눈가를 손등으로 슥 문지르고 댔어요. 약부터 삼키자고요 하고 말했어요. 점심 무렵에 방문 벨이 울렸어요. 맞은편에 사는 경숙 씨가 망사 장갑을 낀 채 귤 한 봉지를 들고 서 있었어요. 형부는 좀 어떠셨대요? 라고 묻길래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끝을 흐렸어요. 경숙 씨가 한숨을 쉬면서 요양원들도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만 하더라고요 하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이 무심히 툭 던진 돌멩이처럼 느껴졌어요. 사람 사는 데가 그만 했으면 우리가 뭐하러 결혼을 했겠어요. 이 사람과 살겠다고 이 사람 손을 잡겠다고 그때 그 난리를 쳤는데 이제 와서 그만한 곳에 맡기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경숙 씨가 당황해서 귤 봉지를 제게 넘기고 그냥 은정 씨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랬었지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문 닫는 소리가 뒷덜미를 잡아당겼어요. 문틈에 남은 귤 향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는데 달큰한데 어쩐지 속이 쓰렸어요. 오후 돌봄 선생님이 오시는 날이었어요. 선생님이 거실 카펫을 치우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화장실에 손잡이를 새로 고정해주고 가셨었어요. 혹시 밤에 배뇨 실수가 있으셨대요? 하고 조심스레 묻더라고요. 저는 대답 대신 빨래통을 가리켰어요.
젖은 바지가 쭈글쭈글하게 뒤엉켜 있었어요. 이게 사람 망가지는 일이더라고요. 한순간이었어요 하고 제가 말했어요. 선생님이 제 손 위에 손을 포개며 사람은 망가지는 게 아니라 변해가는 거였어요. 그걸 옆에서 잡아주는 분이 있어서 사라지는 거였어요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고마웠어요. 그런데 고마움 뒤에 바로 화가 일었어요. 왜 이런 말들이 다 끝난 다음에 오는지, 왜 이 좋은 말들이 밤새 혼자서 버티는 와중에는 나타나지 않는지 억울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방문을 박차고 들어와 회사 늦었어 하고 소리쳤어요. 그는 이미 퇴직한 지 15년이 지났었어요. 셔츠 단추를 허둥지둥 끼우는데 위아래가 엇갈렸어요. 제가 다가가 오늘은 쉬는 날이었어요 하고 웃으며 단추를 빼서 맞춰 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제 손등을 잡더니 처녀가 누구 손을 그렇게 잡았어 하고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제 눈동자 속에서 번개가 번쩍였어요. 처녀는 무슨 처녀였어요? 당신 아내였어요. 이렇게 늙은 처녀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눈이 허공을 보며 흐려졌어요. 그 눈이 갑자기 겁나게 낯설었어요. 이 사람을 무작정 미워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미워졌어요. 그게 더 억울했어요. 미워할 수도 사랑만 할 수도 없는 애매한 곳에 발목이 묶여 있는 기분이었어요. 저녁에는 밥상을 차렸어요. 미역국에 잘게 썬 쇠고기와 부드러운 물을 넣었어요. 밥은 죽처럼 질게 지었어요. 남편이 한 숟갈 두 숟갈 잘 받아 먹다가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고 옆을 바라보더니 엄마가 오셨었어 하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뜨거운 국을 들고 있던 손이 덜컹했어요. 어머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었어요 하고 말하자 남편이 입술을 내밀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표정이 아이 같아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런데 동시에 분노가 솟았어요. 얼마나 거짓말을 해야 합니까? 어디까지 거짓말을 해야 오늘 밤이 넘어가겠어요. 제가 그렇게 툭 내뱉었어요. 말이 나가고 나서도 입안이 쓰거웠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러고는 다시 미소를 만들어냈어요. 엄마가 오셨다가 금방 가셨었어요. 당신 잘하고 있다고 하셨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 덕에 남편 표정이 풀어졌어요. 저는 그 풀림에 기대서 겨우 저녁 시간을 건넜어요. 밤 11시가 넘자 남편이 방문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야 했어 하고 말했어요. 저는 방문 앞에 서서 여기가 집이었어요. 우리 같이 산 지 37해였어요 하고 설명했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밀치고 거실로 나가더니 현관문을 잡아당기더라고요. 저는 그의 허리를 감싸 안고 안 돼요 하고 막았어요. 남편이 버둥거리는 바람에 제 팔에 멍이 들었어요. 그 멍이 다음 날엔 검푸르게 번졌었어요. 거울 앞에서 멍을 보는데 화가 치솟았어요. 왜 내 몸에 자꾸 흔적을 남기냐고요. 왜 내가 증인이 되어야 하냐고요. 그런데 그 멍을 다림질하듯 문지르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붙잡았으니까 나갈 수 없었구나. 억울함과 안도가 동시에 가슴에서 충돌했어요. 가슴 서랍이 철컥거리며 닫히고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튿날 오전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갔었어요. 난생 처음 접수 창구에 서서 진료기록 사본이랑 장기요양 등급 신청 서류를 한 움큼 내밀었어요. 창구 직원이 친절했어요. 근데 친절이 너무 체계적으로 느껴져서 차갑게 닿더라고요. 서류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쌈도 종이에 눌려 평평해지는 소리가 났어요. 등급 심사 기간은 조금 걸렸어요. 그동안 가사간병 서비스 연계 먼저 해드렸어요 하고 말하길래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옆 의자에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멍하니 앞만 보고 있었어요. 어린 아이처럼 무릎을 까딱거리더라고요. 그 발끝을 보는데 코끝이 시큰했어요. 접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자동문 센서가 늦게 열렸어요. 저는 급히 걸음을 멈추고 남편 팔을 잡았어요. 문이 열리자 바깥 바람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 바람 냄새에 잠깐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무서워졌어요.
문이 열릴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쓸려나가 버릴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남편이 갑자기 창밖을 가리키며 저기 우리 첫 집이었어 하고 말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거긴 우리가 신혼 때 살던 동네와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저기는 하고 설명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았어요. 첫 집이었어요 하고 말하자 남편이 환하게 웃었어요. 어금니 쪽 잇몸이 움푹 파인 웃음이었어요. 그 웃음이 옛날 웃음과 완전히 겹치진 않았지만 그 근처까지는 닿았어요. 저는 그 다음으로 버스를 한 정거장 더 지나칠 수 있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려고 마트에 갔어요. 진열대 앞에서 손에 쥐었던 할인 쿠폰이 땀에 젖어 구겨졌어요. 계산대 앞에서 서 있는데 제 뒤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카드가 인식되지 않아 시간을 끌고 있었거든요. 죄송했어요 하고 말했더니 그 여자가 괜찮았어요 하면서도 눈썹을 절반쯤밖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 미세한 표정이 날카롭게 꽂혔어요. 사람은 언제부터 이렇게 빨라야 예의가 되었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 장바구니를 풀며 갑자기 소리가 터졌어요. 비닐봉투가 터진 소리였는데 제 속에서도 무언가 쾅 하고 터진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허리를 굽혔어요. 울음이 비명처럼 솟아올랐어요. 그때 방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남편이 문틈으로 얼굴을 쏙 내밀고 배고팠어 하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얼른 눈물을 닦고 환하게 웃었어요. 금방 했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 대답을 하며 제가 살아났어요. 밥솥 버튼을 누르는 순간 끓어오르는 김에 제 울음도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밤을 건너는 일은 늘 길었어요. 남편이 이불을 발끝으로 밀어내고 이마에 식은땀을 맺히게 했어요. 저는 수건으로 그 땀을 닦아주고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어요. 전등을 완전히 끄면 남편이 불안해해서 침대 옆 스탠드를 아주 약하게 켜두었어요. 그 노란 불빛 속에서 남편의 귀가 얇은 종이장처럼 투명해 보였어요. 그 귀를 쓰다듬다가 저는 문득 남편이 구애하던 시절의 한 장면을 떠올렸어요. 장마가 멈춘 저녁이었어요. 그가 라면을 끓여와 제게 내밀었어요. 면이 퍼져서 맛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한심한 라면이 너무 따뜻했어요. 저는 그 라면을 웃으며 다 먹어주었어요. 그날 이후로 그는 라면 대신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었어요. 그런 장면들이 불빛처럼 하나둘 켜졌어요. 그 불빛들 사이로 저는 걸어 다녔어요. 그러다 발이 어떤 불빛에 툭 걸려 넘어지면 그게 바로 현재였어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일이 제 가장 큰 특기가 되었어요. 며칠 뒤 남편이 낮잠에서 깨어나더니 제게 속삭이더라고요. 은정아, 나 요즘 나한테 화가 났었어. 그 말이 너무 또렷했어요. 저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왜요? 하고 물었더니 남편이 눈을 감고 말했어요. 자꾸 잊어버려서 내가 나를 못 믿겠었어.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 부서진 유리 조각들이 한꺼번에 눕혀졌어요. 그 조각들이 잠깐 반짝거렸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괜찮았어요. 내가 당신 믿어줄게요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끄덕임 하나로 저는 또 며칠을 견뎌냈어요. 그런데 그 밤 남편은 거울을 보며 저 사람을 내보내 하고 소리쳤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낯선 침입자 취급하더라고요. 저는 거울을 천으로 덮었어요. 거실이 과묵해졌어요. 과묵한 방에서 저는 새벽까지 그 천이 흘러내리지 않게 모서리를 고정하고 또 고정했어요. 사람 하나의 정신을 붙잡아 두는 일은 그렇게 사소한 고정의 연속이었어요. 토요일엔 아이들이 왔어요. 아들은 냉장고 문을 열고 엄마 유통기한 지난 거 왜 안 버렸어 하고 투덜거렸어요. 저는 혹시 몰라서 남겨놨었지 하고 대답했어요. 에어프라이어에 식은 잡채를 데우는데 며느리가 옆에서 조용히 도왔어요. 딸은 아빠 손을 잡고 아빠 나 누구였어? 하고 장난스레 물었어요. 남편이 우리 아기였어 하고 말하더라고요. 딸이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 뒤에 바로 울음이 드리웠어요.
딸이 화장실에서 한참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괜찮았어? 하고 물었어요. 딸이 문을 열며 엄마 나도 엄마처럼 할 수 있었을까 하고 말했어요. 그 질문에 대답이 막혀서 저는 딸의 머리를 감싸 안고 그냥 턱을 흔들었어요. 살다 보면 하게 되었어. 원래 못하는 거였는데 결국 하게 되었어 하고 말했어요. 제가 대답하면서도 제 말이 누구를 향해 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딸도 듣고 있었고 제 아내 옛날에 나도 듣고 있었어요. 오후 늦게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장기요양 등급 나오면 요양보호사님 하루 2번 들어오게 하자. 엄마도 낮잠 좀 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쉬웠어요. 실제로 낮잠을 자려 침대에 누우면 귀가 너무 밝아졌어요. 거실에서 나는 작은 소리까지 다 들렸어요. 쿠션이 움직이는 소리, 물컵이 유리로 내려앉는 소리, 남편이 천장을 바라보며 혀를 차는 소리요.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이 집이 아직 숨쉬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위안이었어요. 위안은 늘 짧았어요. 위안이 짧아서 소중했어요. 밤중에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 욕실로 달려갔어요. 저는 그 뒤를 쫓아 들어갔는데 바닥이 젖어 있었어요. 발바닥으로 찬기가 훅 올라왔어요. 남편이 미안했어 하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괜찮았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 말이 자동처럼 입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속에서는 다른 말이 울리고 있었어요. 괜찮지 않았어. 괜찮다고 말하는 나도 괜찮지 않았어. 남편을 씻기고 속옷을 갈아입히는 동안 저는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마치 오래전에 아이들 목욕시키던 손놀림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몸은 기억하더라고요. 몸이 먼저 알아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움직임이 제 마음을 뒤늦게 설득했어요. 봐, 우리는 아직 할 수 있었어. 그 말이 잠깐 저를 붙잡았어요. 며칠 뒤 동네 교회에서 봉사자들이 음식 나눔을 한다고 해서 남편과 함께 나갔어요. 교회 마당에 낙엽이 소복히 쌓여 있었어요. 낙엽을 밟을 때 발밑에서 사그락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소리가 퍽 위로가 되었어요. 바삭하게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부서지는 것도 소리가 이렇게 예뻤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한 아주머니가 남편 어깨에 담요를 둘러주며 아버님 사진 찍으실래요? 하고 물었어요. 남편이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폴라로이드 한 장이 짧은 시간을 품에 안고 흰 테두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사진이 완성되자 남편이 그 사진을 잡고 한참 들여다보더라고요. 이 여자 예뻤어 하길래 제가 웃었어요. 그 여자 내가 맞았어요 하고 말했어요. 남편이 다시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었구나. 그 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예전에 우리를 누군가가 인정해 주는 듯 했어요. 그 누군가가 남편 자신이어서 더 많이 울컥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초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바람이 내 머릿속을 휙 지나갔어 하고 말했어요. 저는 남편의 모자를 고쳐 씌워 주었어요. 바람은 지나가고 당신은 남았어요 하고 말했어요. 말이 나오자마자 눈이 뜨거워졌어요. 남편이 제 손을 붙잡고 한참 서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힐끗 바라보고 지나갔어요. 저는 그 시선들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어요. 누군가 보는 곳에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사람은 더 버티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버텼어요. 그날 밤 저는 제게 메모를 남겼어요. 식탁 위 작은 수첩에 펜으로 또박또박 적었어요. 잊어버리면 또 적자. 울고 싶으면 울자. 화나면 화났다고 말하자. 다음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잘하고 있었어. 그 문장을 쓰며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은정아 잘했어요. 제 목소리가 방 안을 돌아다니다가 스탠드 불빛 옆에 앉더라고요. 저는 그 목소리와 같이 앉아 한참을 있었어요. 그게 요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기 돌봄이었어요. 다음 주에 요양병원 상담을 한번 받아보자고 아들이 닥달했어요. 저는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날짜를 잡았어요. 원장실에 들어가 의자에 앉으니
벽에 걸린 인증서들이 바람에 흔들리듯 보였어요. 원장은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24시간 보호의 장점이 컸어요. 의학적 처치도 가능했어요. 저는 그 설명을 듣는 내내 가슴 깊은 곳에서 쇳덩이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원장님, 이 사람은 잠자리에 들 때 제 손을 찾았어요. 그 손을 대신해 줄 수 있었어요? 하고 물었어요. 원장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완전히 같은 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안전을 보장할 수 있었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럼 안전과 사랑이 반대로 서 있었구나. 돌아오는 길에 버스 손잡이를 꽉 잡았어요. 손바닥이 아프도록 쥐었자니 어쩐지 마음이 조금 덜 흔들리더라고요. 집으로 들어서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었었어 하고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조금 늦었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손뼉을 2번 치고 좋았어 하고 말하더라고요. 이유를 물으니 은정이가 돌아왔었어 하고 태평하게 말했어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웠어요. 저는 당신 곁을 비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에게서 확인받고 싶어 매일같이 몸부림쳤는데 그날은 그가 먼저 확인해 주더라고요. 이상했어요. 마치 역사가 뒤집혀서 내가 검증받는 쪽으로 바뀐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확인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그날 밤은 오래 울지 않았어요. 이튿날 새벽에 남편이 제 이름을 3번 불렀어요. 은정아, 은정아, 은정아. 저는 손전등을 켜고 그의 얼굴을 살폈어요. 그가 잔잔하게 웃더라고요. 가끔 너였어. 가끔 낯선 사람이었었어. 나는 그게 너무 무서웠었어. 저는 그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덮었어요. 이마는 따뜻했어요. 나였어요. 낯선 사람도 나였어요. 2개 다 나였어요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이 눈물로 젖었어요. 남편이 그랬구나 하고 낮게 대답했어요. 그 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바깥은 바람이 세게 불었다는데 우리 방 안에는 바람이 없었어요. 숨소리가 파도처럼 오고 갔어요. 파도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 파도에 등을 맡기고 새벽까지 버텼어요. 버텼더니 어느 순간 해가 떴어요. 해가 뜨는 일은 그날도 우리 편이었어요. 다음 주부터 돌봄 선생님이 오전, 오후로 2번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사이사이에 동네를 걸었어요. 소방서 앞 고목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하늘을 봤어요. 까치가 전봇대에 앉아 깍깍거렸어요. 그 소리가 귀에 박히자 오랜만에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벤치에서 졸다 깨다 했어요. 깼을 때 세상이 잠깐 더 선명했어요. 색이 두꺼워졌어요. 저는 그 두꺼운 색들을 주머니에 담든 눈으로 한껏 풀었어요. 이걸 집에 가져가서 내일을 버티는데 써야 했어 하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선생님과 퍼즐을 맞추고 있었어요. 모서리 조각을 먼저 찾고 가운데를 채워가는 단순한 퍼즐이었어요. 남편이 조각을 한참 만지작거리다가 틀린 곳에 끼우고 밀어 넣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아니었어 하고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좋았었어요. 자리 찾으려 애쓰셨어요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이 퍼즐보다 더 퍼즐 같았어요. 자리를 찾는다는 말이 손끝에서 심장으로 바로 박히더라고요. 저는 부엌에 서서 한참 그 말을 되뇌었어요. 자리 찾기. 요즘 내 자리도 맨날 헛둘헛둘 옆으로 밀려났었지. 그래도 계속 찾아야 했지. 틀린 데 끼웠다가 다시 빼고 또 끼우고 그러다 언젠가는 딱 맞는 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숨을 후 내쉬었어요. 오랜만에 길게 내쉬는 숨이었어요. 저녁 먹고 TV를 켜니 오래된 드라마 재방송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젊은 배우들이 울고 웃고 싸우고 화해하고 그러다 또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갑자기 배우 이름을 줄줄이 맞히기 시작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내 이름은 뭐였어요? 하고 물어보았어요. 남편이 저를 보고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이불 모서리를 집어든 채 조용히 대답했어요. 좋았어. 그 대답이 엇나갔어요. 엇나간 대답이었는데 묘하게 맞아떨어졌어요. 나에 대한 답을 한 단어로 고른다면
무엇이었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 그가 대신 골라준 것 같았어요. 나는 그 말을 내 심장 서랍 맨 윗칸에 조심스레 넣어두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필요할 때 꺼내보려고요. 그날 밤 문득 하나를 결심했어요. 억울함을 모서리에 몰아넣고 화를 가운데에 두고 사랑을 제일 위에 올려놓아 보기로 했어요. 제가 정한 순서였어요. 억울함을 모서리에 둔 건 거기에 있으면 발에 덜 걸려서였어요. 화를 가운데 둔 건 어차피 매일 마주쳐야 하니까 중심에 놓고 관리하려고 그랬어요. 사랑을 제일 위에 올린 건 급할 때 제일 먼저 손에 잡히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 순서를 머릿속으로 붙들고 눈을 감았어요. 이상하게 숨쉬기가 쉬워졌어요.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방 안 공기가 조금 넓어졌어요. 새벽녘에 남편이 차분하게 말하더라고요. 은정아, 나 내일 면접 있었지? 저는 순간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거짓을 만들 게 아니라 그가 머무는 시간에 제가 들어가야 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벌써 합격했었어요. 남편이 허공을 보더니 천천히 웃었어요. 그랬구나. 그 말에 제가 울컥했어요. 합격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었어요. 떨어짐을 매일 경험하는 삶 속에서 한 번쯤은 붙잡아야 하는 단어였어요. 저는 베개를 고쳐 깔아주고 그의 손등에 손을 올려두었어요. 그 손등이 천천히 따뜻해졌어요. 그 따뜻함이 제 손바닥으로 옮겨왔어요. 저는 그 온기를 오래오래 붙잡고 있었어요. 붙잡고 있으니 제 마음도 잠깐 합격 통지를 받은 사람처럼 덜 떨렸어요. 아침에 커튼을 열었더니 하늘이 맑았어요. 저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남편 약을 한 줄로 가지런히 늘어놓았어요. 그 사이에 제 비타민도 하나 끼워 넣었어요. 저도 사람이라서 저도 살아야 해서 그랬어요. 남편이 부스럭거리며 방에서 나와 의자에 앉았어요. 오늘도 목요일이었냐? 하고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이만큼 더 견뎌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공중에 작게 원을 그렸어요. 그 원이 우리 둘을 감싸는 상상도 했어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선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선 안에서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았어요. 살았다는 소식이 오늘의 전부였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전부였으니까요. 저는 그의 컵에 따뜻한 물을 반쯤 채워주었어요. 컵에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저는 그 김 속에서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법을 저는 점점 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살았어요. 그리고 내일도 살 거였어요. 그렇게 일막의 하루들이 하나둘 포개지고 있었어요. 포개질수록 두꺼워졌고 두꺼워질수록 뜨거워졌어요. 뜨거운 걸 들고 있는 손이 덜덜 떨릴 때마다 저는 더 꽉 쥐었어요. 놓치지 않으려고요. 내가 여기 있었고 그가 여기 있었고 우리가 아직 여기 있었어요. 그 사실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 사실 하나로 저는 오늘을 끝까지 건너갔어요.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주전자를 불에서 내리고 약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이름을 부르며 제 이름도 같이 불렀어요. 둘 다 대답했어요. 여기 있었어. 그 대답이 방 안에 조용히 놓였어요. 아무도 치우지 않았고 그래서 오래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오래 남는 소리를 믿으며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아주 천천히 눈을 떴어요. 오늘의 첫 장면이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대사처럼 속삭였어요. 시작했어요. 그 다음 며칠은 날씨처럼 변덕이 심했어요. 아침에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고마웠어 하더니 점심 무렵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제게 당신은 누구셨지? 하고 물었어요. 그 순간마다 제 심장도 덩달아 수축과 이완을 반복했어요. 숨이 가슴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뛰쳐나가고 싶어 했어요. 나는 은정이었어요. 당신 아내였어요. 그렇게 말하면 남편은 잠깐 멈칫했어요. 그 멈칫의 틈 사이로 제가 들어가 그를 꼭 껴안았어요.
껴안는 동안 제 팔은 줄처럼 팽팽해졌고 마음은 낙엽처럼 바스러졌어요. 그래도 붙잡았어요. 놓치면 끝이라는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거든요. 장 보러 나가는 길에 문 앞 신발을 보다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의 운동화 끈이 엉클어져 헝클헝클 외로워 보였어요. 오늘은 끈을 내가 다시 묶어줄게요. 혼잣말을 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끈을 십자 모양으로 얹어 매듭을 만들었어요. 마치 오래된 관계의 매듭을 다시 고쳐 묶는 기분이었어요. 문을 열자 복도 공기가 훅 밀려 들어왔어요. 냉기와 먼지, 사람 사는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는데 그게 또 이상하게 안정이 되었어요.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구나. 한숨이 길게 빠져나왔어요. 슈퍼 앞에서 멈춰 서니 사장님이 건넸어요. 요즘도 고생했지? 그 말에 저는 대답 대신 장바구니를 더 꽉 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어요. 고생이라는 단어는 자꾸 제 어깨에 돌을 얹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돌이 저를 땅에 붙잡아 주기도 했어요. 날아가지 않게요. 사장님이 미역을 하나 덤으로 집어넣어주며 말했어요. 미역국 끓여 드시고 힘났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웠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혀 밑에 고여있던 염분이 조금 사라졌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소파에 반쯤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구름이 지나갔어 하더라고요. 천장엔 구름이 없었어요. 대신 전등각 그림자가 서서히 움직였어요. 저는 그의 시선을 따라 그 그림자를 바라봤어요. 예뻤었네요. 그렇게 말하니 남편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예뻤어. 그 짧은 합창 같은 말이 방 안에 맴돌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우리 둘이 같은 것을 받고 같은 말을 했고 같은 곳에 서 있었어요. 그게 하루를 지탱하는데 충분했어요. 믿기 어렵지만 정말 충분했어요.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분노가 물처럼 끓어오르더라고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좁아졌지? 왜 하루 계획표가 그의 기분과 상태에 매달려야 하지? 싱크대에 대고 이마를 콩 하고 부딪혔어요. 둔탁한 소리가 울렸어요. 고개를 들자 창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눈가가 젖어 있고 입술이 앙다물려 있었어요. 미운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그 미운 얼굴이 참 단단해 보였어요. 그래도 너였어. 끝까지 버틴 사람도 너였어. 작은 소리로 내뱉었어요. 그 말을 내뱉자마자 어깨에 올려둔 보이지 않는 짐이 살짝 내려앉았어요. 살짝이라도 괜찮았어요. 살짝 내려앉는 그 한 번이 다음 한 번을 부르더라고요. 밤에는 옛 상자를 꺼냈어요. 결혼식 테이프, 아이들 첫돌 사진, 남편이 회사에서 받은 오래된 감사장 같은 것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그 중에 손때 묻은 공책 하나가 나왔어요. 표지에 볼펜으로 삐뚤빼뚤 집 살기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펼쳐보니 젊은 우리가 쓴 숫자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얼마를 저축하면 몇 년 뒤 이사 가자, 가스비 줄이자, 외식은 한 달 한 번만 하자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치열했었구나. 손등으로 눈을 문지르니 종이에 박힌 흑연 가루가 손가락에 묻었어요. 그 흑연 하나하나가 우리가 벌려놓은 하루들 같았어요. 아득하게 소중했어요. 그 공책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남편이 그때 방에서 나와 물었어요. 그거 뭐였어?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우리 젊은 날이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 어깨에 턱을 올렸어요. 잠깐, 정말 잠깐 그는 예전의 무게로 제게 기대었어요. 그 무게가 너무 그리웠어요. 아프게 그리웠어요. 그래서 더 꾹 버텼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신발을 거꾸로 신었어요. 오른발에 왼쪽 신발, 왼발에 오른쪽 신발이었어요. 제가 잠깐만요 하고 무릎을 꿇자 남편이 화를 냈어요. 내가 알아서 했어. 그 소리가 전기처럼 찌릿하고 들어왔어요. 저는 손을 들고 물러섰어요. 그래요. 알아서 했어요. 멋졌어요. 그렇게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니 그도 숨을 돌렸어요. 그러다 제 표정을 보더니 살짝 주저했어요.
저는 다시 다가가 조심스레 신발을 바꿔 신겨 주었어요. 발 뒤꿈치를 살살 눌러 넣으니 그의 복숭아뼈가 제 손등에 닿았어요. 그 따뜻함이 화를 조금 꺼트렸어요. 화는 뜨거움으로 오지만 따뜻함으로도 꺼지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오늘의 제 역할은 불 끄는 사람이었어요. 물을 잔뜩 붓는 게 아니라 따뜻함을 덮어주는 소방관이요. 오후엔 방문 요양 선생님이 함께 산책을 나가자고 하셨어요. 햇빛이 약하니 지금이 좋았어요. 공원 가장자리에 심어둔 장미나무가 잎을 떨구고 줄기만 남아 있었어요. 그 앙상함이 거울 같았어요. 제 마음도 요즘 줄기만 남아 있었거든요. 벤치에 앉아 쉬는데 남편이 갑자기 길바닥에 검은 점들을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그 목소리가 천진해서 마음이 찡했어요. 저는 그 숫자에 맞춰 속으로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 오늘을, 둘 이 밤을, 셋 내일 아침을. 숫자 3까지 세자 남편이 멈췄어요. 저는 거기서 기도도 멈췄어요. 그 정도면 충분했어요. 그날의 우리에게 셋은 충분했어요. 저녁 때 아들이 들렀어요. 방 안 공기가 팽팽해졌어요. 아들은 여전히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했고 저는 여전히 마음의 해법을 내세웠어요. 엄마 시스템을 이용했어. 그게 효율이야. 나는 사람을 붙잡았어. 그게 나였어. 주고받는 동안 제 말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패 같아 보였어요. 아들도 자신의 말을 창처럼 쥐고 있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안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우리 사이에 섰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아 들더니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얘가 나를 살렸어. 그 말에 아들의 어깨가 툭 내려앉았어요. 며느리가 눈가를 훔쳤어요. 저도 울컥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조금 더 높이 들었어요. 얘가 나였어. 그 문장이 방 안을 통째로 바꿔 놓았어요. 그날만큼은 아무도 시스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우리는 조용히 저녁을 먹었어요. 멸치 다시 국물 냄새가 내내 마음을 덮었어요. 그 덮임 덕에 그날은 누구도 다치지 않았어요. 밤에는 또 다른 전쟁이 있었어요. 남편이 잠결에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우려고 주먹을 움켜쥐었어요. 저는 그의 손목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여기 있었어요. 전쟁 끝났어요. 어두운 방에서 제 목소리가 해변의 등대처럼 반짝였어요. 남편의 호흡이 서서히 내려왔어요. 제가 불러준 그의 이름이 마치 주문 같았어요. 여보 한 번, 여보 두 번, 세 번째에 그의 손가락이 풀렸어요. 저는 비로소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내쉬는 숨에 오래된 원망과 분노가 조금 섞여 나갔어요. 완전히는 아니었어요. 완전히는 영원히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래도 조금씩 나갔어요. 그 조금이 넓이를 만들었어요. 내 마음 한쪽에 사람이 누울 수 있을 만큼의 넓이요. 저는 그 넓이에 그를 눕히고 나도 바로 옆에 누웠어요. 두 사람의 호흡이 서서히 같은 박자로 맞춰졌어요. 그 소리가 밤을 건넜어요. 다다음 날 치매 안심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등급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서류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전화기를 어깨와 뺨 사이에 끼우고 메모지를 찾는 동안 남편이 갑자기 부엌으로 와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돌렸어요. 안 돼요. 본능적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수화기 너머로 상담사의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급히 가스 손잡이를 원위치로 돌리고 남편의 손등을 덥석 잡았어요.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그 눈에 제가 비쳤어요. 경직된 턱, 환한 눈, 벌겋게 달아오른 볼. 그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한 박자 쉬고 숨을 쉬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같이 하자요.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추자 남편도 어깨를 내려놓았어요. 수화기를 다시 귀에 대니 상담사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괜찮았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살짝 놀랐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거짓말이 반, 진심이 반이었어요. 요즘 제 삶은 늘 반과 반이었어요. 그 반과 반이 겨우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하나로 버텼어요. 그날 밤 오래 고민하던 결정을 내려보았어요.
하루에 1시간 오직 나만의 시간을 만들기로요.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현관문 앞 매트에 앉아 음악을 한 곡 듣거나 베란다에서 화분잎을 몇 장 닦는 정도였어요. 처음엔 죄책감이 목덜미를 꽉 물었어요. 나 혼자만 편하려고 도망간다는 목소리가 귓속을 긁었어요. 그런데 한 곡 끝날 즈음 집 안 공기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어요. 내가 부드러워지니 내가 건네는 물과 말과 손길도 부드러워졌어요. 그 부드러움이 남편을 덮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가 덮인 만큼 나도 덮였어요. 그날 밤은 덜 울었어요. 죄책감은 도망이 아니라 준비였다고 그제야 인정할 수 있었어요. 어느 비 오는 오후 남편이 제게 물었어요. 우리는 왜 결혼했었지?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사랑해서라고 말하는 건 너무 쉬웠어요. 그보다 더 깊은 단어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같이 늙어보려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늙는 건 뭐였어?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웃었어요. 같이 잊고 같이 기억하고 같은 속도로 망가지고 같은 속도로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다 마지막엔 서로의 이름을 불렀어요. 말하고 나니 목이 메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쥐더니 아주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어요. 은정아. 그 한마디에 비가 더 세차게 내렸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박자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 박자에 맞춰 눈을 감고 속으로 대답했어요. 여기 있었어요. 일막의 끝자락에서 저는 비로소 인정했어요.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언덕을 오르고 있었고 지금은 정상에 거의 다 있었어요. 오르는 동안 저는 불평하고 욕하고 울고 웃었어요. 발목엔 멍이, 손바닥엔 굳은 살이 박였어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길이 저를 만들어 놓았어요. 길이 나를 키웠어요. 억울함도 분노도 사랑도 다 길 위에서 제 자리를 찾았어요. 아직 내려가는 길이 남아 있었고 그 길은 더 가팔라질지도 몰랐어요. 그래도 저는 알았어요. 내려가는 길에서도 우리는 이름을 부를 거였어요. 불러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하나로 인간은 생각보다 오래 버틴다는 걸 저는 이미 체득했어요. 창문을 열자 밤 공기가 살짝 차갑더라고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약을 정리했어요. 남편은 방에서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수첩을 폈어요. 오늘의 마지막 줄에 적었어요. 다시 시작했어요. 그 문장을 쓰고 펜을 덮으니 어둠이 조금 얇아졌어요. 얇아진 어둠 사이로 이막의 문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나는 알고 있었어요. 내일도 같은 질문이 시작될 거라는 걸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었지? 그러면 나는 또 답할 거였어요. 목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 사이로 흘러들었어요. 방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새벽부터 뒤척였어요. 이불을 걷어차고 침대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어요. 나 회사에 지각했어.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다가가서 어깨를 토닥이며 오늘은 쉬는 날이었어요 하고 달래야 했어요. 그런데 제 목소리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쉬는 날이었어요 라는 말이 하루에 10번쯤 나오다 보니 제 안에서 감정이 고갈되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빈 우물에서 바가지를 던져 넣고 철컥거리며 바닥만 긁어내는 기분이었어요. 주전자에 물을 올리면서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았어야 했을까? 나도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하나 없었는데. 울컥 올라오는 감정이 목구멍에 걸렸어요. 물이 끓자마자 차가운 컵에 부었는데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 제 안경을 뿌옇게 만들었어요. 그 뿌연 김 속에서 제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요. 순간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내 얼굴을 잠시라도 안 봐도 되니까요. 남편은 거실에서 의자를 옮겨놓고는 그 위에 올라서려 했어요. 전등을 갈겠다고요? 안 돼요. 제가 달려가 그의 허리를 붙잡았어요. 아찔했어요. 넘어졌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게 화를 냈어요. 왜 못하게 했어? 내가 할 수 있었어. 그 소리에 제 귀가 울렸어요.
순간 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어요. 무슨 할 수 있었어요. 전등 하나 못 갈아서 내가 몇 번이나 불렀는지 알아요. 하고 소리쳤어요. 제 목소리가 삐걱거렸어요. 남편이 제 얼굴을 보며 멍해지더니 갑자기 의자에서 내려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리고는 중얼거렸어요. 미안했어. 무서웠었어. 그 말에 가슴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무서웠다는 고백. 치매라는 병이 그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두려움이 그를 더 옥죄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화살이 자꾸 제게 꽂히는 게 억울했어요. 저는 억울한 눈물을 훔치며 속으로만 소리쳤어요. 나도 무서웠어요. 나도 무서웠어요. 근데 왜 나만 참아야 했어요? 점심때는 그나마 조용했어요. 남편이 밥 두어 숟가락 먹고는 숟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맛이 없었어.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억장이 무너졌어요. 몇 시간 동안 고기 국물을 우리고 야채를 다듬고 밥알이 질어지지 않게 신경 써가며 한 끼를 준비했는데 맛이 없다고 한마디 하니 그 말이 제 가슴을 콕 찔렀어요.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대신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럼 굶었어요.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다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뒷모습이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데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어요. 눈물조차 말라붙은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요양원 상담은 언제 가기로 했어? 또 그 말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귀에 대고 대답했어요. 안 보냈어요. 못 보냈어요. 아직 아니었어요.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가 쓰러지면 아버지 곁엔 아무도 없었어. 그러면 더 큰일이었어. 저는 화가 치밀어 대답했어요. 나도 알고 있었어. 그런데 너희는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왜 나한테만 맡겼어?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미안했어. 그 말이 더 화나더라고요. 미안했어? 그 말로 다 끝났어? 나는 미안했단 말로 버텨지지 않았어. 하고 소리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에 쥔 핸드폰이 덜덜 떨렸어요. 손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밤이 깊어지자 남편이 이불 속에서 울더라고요. 소리 없는 울음이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리고 숨이 가빠졌어요. 저는 옆에 누워서 그의 등을 쓸어주었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렇게 반복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왜 맨날 괜찮았다고 했을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는데 그 깨달음이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며칠 후 동네에서 마을 잔치를 열었어요.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떡을 나눠 먹고 노래를 불렀어요. 남편을 데리고 갔어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그나마 기분이 좋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대 위에서 누군가 노래를 시작하자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어요. 시끄러웠어. 그만했어.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쏟아졌어요. 저는 당황해서 남편을 끌어안았어요. 괜찮았어요. 이제 그만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집 남편 치매였다더라. 그 말들이 화살처럼 꽂혔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떡도 못 먹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닫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억울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야 했나. 억울하고 화나서 손톱으로 허벅지를 긁었어요.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며 자국이 남았어요. 그 자국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나도 남편처럼 조금씩 망가졌구나. 저녁에 남편이 제 옆에 와 앉았어요. 그리고 귤 한쪽을 제 입에 넣어 주었어요. 달았어.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억울함과 화가 한순간에 눈물로 쏟아졌어요. 저는 남편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나는 달지 않았어. 나는 쓰렸어. 그 말이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어요.
남편은 제 등을 두드리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했어. 많이 미안했어. 그날 밤 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매일 무너졌어요. 그런데 무너진 자리마다 사랑이 스며들었어요. 그게 나를 살렸어요. 다음 날 새벽 남편이 집을 나가 버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슬리퍼를 질질 끌며 골목 끝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줄 알았어요. 맨발에 슬리퍼도 제대로 못 신고 뛰쳐나갔어요.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거렸고 어둠 속에 남편의 그림자가 덩그러니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목이 찢어져라 외쳤어요. 여보, 어디 가셨어요? 목소리가 갈라져서 피맛이 났어요. 한참을 헤맨 끝에 동네 다리 밑에서 남편을 찾았어요.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린 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쌌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자꾸 나를 두고 가려 했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는 나였던 적이 없었어. 그래서 찾으러 갔었어. 그 말이 가슴을 가위처럼 잘라냈어요. 저는 울부짖듯 대답했어요. 나 있었어요. 나 당신 옆에 있었어요. 당신이 누구였는지 몰라도 나는 당신을 알았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져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람들의 창문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더라고요. 다들 평범하게 저녁을 먹고 아이들 재우고 드라마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매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억울했어요. 왜 하필 우리였을까? 왜 우리 집에만 이런 폭풍이 불어닥쳤을까?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분을 토했어요. 나도 평범했으면 좋았어. 그냥 평범했으면 됐었어. 며칠 후 병원에 다시 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이제는 말기 단계로 가고 있었어요. 기억 기능이 거의 무너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의사가 덧붙였어요. 환자분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보호자분이 기억하는 게 중요했어요. 결국은 기억이 사랑을 이어줬어요. 그 말이 비수처럼 박혔어요. 억울하고 화나고 또 슬펐어요. 내 기억만으로는 너무 무거웠는데 왜 다 나한테만 맡겼어요. 속으로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남편이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은정아, 배고팠어. 그 말이 너무 평범해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서 오히려 눈물이 터졌어요. 평범한 말이 그렇게 그리울 줄 몰랐어요. 저는 근처 분식집에 들어가 김밥 한 줄을 시켰어요. 남편이 김밥을 한 조각 집어먹고 환하게 웃었어요. 맛있었어. 저는 그 순간을 기억의 상자에 넣었어요. 언젠가 또 잊히겠지만 지금은 내 안에 남겨야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밤이 되니 남편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방 안 거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저 사람을 내보내 하고 소리쳤어요. 저는 급히 거울을 덮개로 가렸어요. 거울 속 낯선 얼굴조차 그에겐 적이었어요. 저는 눈물이 터져서 속으로만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당신이 당신을 두려워했었구나. 그날 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어요.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었어요. 내가 그걸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괜찮았어요. 남편은 눈을 감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랬었구나.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왔어요. 부부싸움 하듯 언성을 높였어요. 엄마, 이제 진짜로 보내야 했어. 엄마, 무너져 가는 거 다 보였어. 저는 소리쳤어요. 나는 무너지지 않았어. 무너지는 것 같아도 매일 일어났어. 무너지는 사람은 이렇게 오래 버티지 않았어. 아들의 눈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는 제 팔에 난 멍을 보고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미안했어. 나도 겁났어. 저는 그제야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다 무서웠었어. 그런데 누군가는 옆에 있었어야 했어. 나는 그걸 선택했었어. 아들이 집을 나가고 방 안에 고요가 깔렸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중얼거렸어요.
은정아, 나 잊어버려도 내가 나를 기억했었어. 그래서 살았어. 그 말에 눈물이 또 솟구쳤어요. 내가 잊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가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밤마다 저는 수첩에 기록했어요. 오늘도 그는 나를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알았어요. 내가 아는 한 우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억울함이 조금은 덜했어요. 그리고 또 하루가 흘렀어요. 남편은 점점 말을 줄였고 대신 눈빛으로만 제게 무언가를 전하려 했어요. 그 눈빛 속에서 가끔은 낯선 사람이 보였고 가끔은 오래된 남편이 보였어요.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괜찮았어요. 둘 다 당신이었어요. 그날도 새벽 5시였어요. 남편이 거실 한복판에서 소리치며 발을 구르고 있었어요. 도둑이 있었어. 내 서류 가져갔어. 저는 부스스한 머리를 붙잡으며 달려나갔어요.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의 눈이 충혈돼 있었고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덥석 잡고 없었어요, 여보. 여긴 집이었어요 하고 달래야 했어요. 그런데 그는 제 손을 확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도 공범이었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칼처럼 찔렀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어요. 내가 언제 당신 걸 뺏었어요. 나는 다 지켜주었어요. 당신까지 날 의심했어요. 목소리가 높아지고 눈물이 터졌어요. 남편은 제 울음을 보며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 순간 가슴속에서 억울함이 폭발했어요. 나는 이 집에서, 이 전쟁에서 하루도 도망친 적 없었어요. 그런데 왜 나를 도둑 취급했어요?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손바닥에 열기가 번졌어요. 그 열기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며칠 뒤 딸이 찾아왔어요. 아버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나 몰라봤어? 남편은 딸을 잠시 뚫어지게 보다가 선생님이셨어? 하고 대답했어요. 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는 딸을 안고 괜찮았어. 오늘은 선생님으로 기억했었어. 내일은 아마 다시 아기로 기억했을 거야 하고 달래야 했어요.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렇게 살면 엄마도 무너졌어. 아빠도 무너졌고 결국 우리도 다 무너졌어. 저는 그 말이 너무 억울해서 대답했어요. 아니었어. 나는 무너지지 않았어. 울고 화내고 소리쳐도 나는 아직 여기 있었어. 이 집을 지켰어. 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도 겁났어. 아빠가 낯설어지는 게 무서웠고 엄마가 낯설어지는 게 더 무서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부서졌어요. 남편의 병은 그를 무너뜨렸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를 조금씩 낯설게 만들고 있었던 거였어요. 밤에는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어요. 남편이 냉장고를 열어 김치를 바닥에 쏟아놓고는 소리쳤어요. 독약이었어. 날 죽이려 했어. 저는 김치 국물이 바닥에 흥건히 번지는 걸 맨손으로 막아내며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내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 했어요. 나는 살리려고 했었어. 살리려고 내 삶 다 바쳤었어. 목소리가 갈라지고 김치 국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어요. 붉은 국물이 피처럼 보여서 더 가슴이 아팠어요. 이웃이 뛰어와 도와주려 했지만 남편은 그마저도 밀쳐냈어요. 다 거짓말이었어.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으로 흐느꼈어요. 이웃이 제 등을 두드리며 속삭였어요. 은정 씨, 이제 정말 혼자 감당 못했어. 저는 그 말이 칼날처럼 다가왔어요. 하지만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는 아직 보내지 못했어. 그 말이 울음 속에서 갈라졌어요. 며칠 후 보건소에서 요양보호사와 상담을 했어요. 상담사가 말했어요. 이제 상시 입원이 필요했어요. 이 상태로는 가정에서 돌보는 게 위험했어요. 저는 손을 떨며 물었어요. 그러면 저는 어디 있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지키던 이 시간들은 뭐였어요? 상담사는 눈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 시간도 다 소중했어요. 하지만 은정 씨도 지켜야 했어요. 그 말이 맞는데 억울했어요. 왜 모든 정답은 늘 나를 버리라는 쪽에 있었을까?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보니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만화 영화 재방송이었어요. 그는 갑자기 깔깔 웃으며 말했어요. 재밌었어. 같이 보자. 저는 그 웃음을 보자 또 가슴이 무너졌어요. 이렇게 웃을 수도 있는 사람을 내가 보낼 수 있었을까? 그날 밤 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억울했어요. 나는 화났어요. 하지만 그 웃음을 본 순간 또다시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것이 사랑이었는지 고집이었는지 이제는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부엌에서 칼을 들고 있었어요. 손에는 힘이 없어서 휘두르진 못했지만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웠어요. 누구였어? 너 누구였어? 그는 제게 다가오며 중얼거렸어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눈앞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몸은 먼저 움직였어요. 저는 그의 손목을 덥석 잡고 칼을 빼앗았어요. 칼날이 제 손끝을 스치며 피가 조금 났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를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였어요. 당신 아내였어요. 끝까지 옆에 있었던 은정이었어요. 남편은 눈동자를 흔들며 잠시 멍하니 저를 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무서웠어. 나는 날 잃어버렸어. 그 울음소리가 아이 같았어요. 저는 그를 껴안았어요. 피가 묻은 제 손이 그의 어깨를 더럽혔지만 상관없었어요. 괜찮았어요. 내가 당신 기억까지 같이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잃었어요. 내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거짓은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더 자주 소리를 지르고 더 자주 우울해졌어요. 저는 밤마다 일어나 이불을 덮어주고 화장실에 데려가고 젖은 바지를 갈아입혔어요. 허리는 휘었고 무릎은 쑤셨고 팔목에는 멍이 줄줄이 생겼어요. 하루는 거울을 보다가 놀랐어요. 얼굴이 너무 늙어 있었어요. 눈가엔 잔주름이 아니라 깊은 골짜기가 패여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이게 나였어? 내가 이렇게 변했었어? 순간 억울함이 다시 폭발했어요. 왜 나였어야 했어? 왜 내가 이 모든 걸 감당했어야 했어? 벽에 대고 소리쳤어요. 벽이 묵묵히 제 소리를 삼켜버렸어요. 며칠 뒤 요양원 상담을 다시 받으러 갔어요. 원장이 말했어요. 보호자분도 지쳐 쓰러지면 같이 무너졌어요. 그 전에 대비했어야 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숨을 고르다가 대답했어요. 이 사람은 아직 웃었어요. 아직 손을 잡았어요. 그게 끝나기 전까진 못 보냈어요. 원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은정 씨 사랑도 중요했지만 자기 자신도 지켰어야 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제 속에서 작게 반향했어요. 나도 나를 지켜야 했었어.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이 초점 없이 흔들리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은정아, 오늘도 버텼었어?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어요. 이 사람은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내 버팀을 알고 있었구나. 저는 그의 손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래, 오늘도 버텼어요. 내일도 버틸 거예요. 그날 밤 아들과 딸이 함께 찾아왔어요. 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이제 엄마도 지켜야 했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엄마가 쓰러지면 우리도 아빠를 못 지켰어. 저는 두 아이의 얼굴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억울했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어요. 내 아이들조차 두려웠던 거였어요. 알았어요. 내가 조금은 내려놓을게요. 대신 마지막까지는 내가 함께 할 거예요. 며칠 뒤 남편은 거실 창가에 앉아 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은정아, 고마웠어. 그 목소리가 참 맑았어요. 저는 그 말을 마음 깊은 서랍에 넣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의 말은 점점 줄었어요. 눈빛도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가끔 제 이름을 부르며 웃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 순간마다 저는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밤이 깊어지면 저는 여전히 수첩에 글을 썼어요. 오늘 그는 나를 몰랐어요. 하지만 잠깐 내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 짧은 순간이 내일을 버티게 했어요. 나는 무너졌어요. 그런데 무너진 자리에 다시 사랑이 스며들었어요. 겨울이 깊어지자 집 안 공기도 차갑게 굳어졌어요. 난방을 아무리 올려도 바닥이 금방 식었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뼛속까지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하루에도 10번씩 이불을 차내고 다시 덮어달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밤마다 이불을 들어 올리며 몸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이불 끝자락을 꼭 잡아 당겨 그의 어깨를 덮어주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아직 그를 지킨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아침부터 남편이 밥을 거부했어요. 밥상을 차려놓아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먹지 않았어. 먹으면 안 됐어. 계속 중얼거렸어요. 저는 차가워진 밥을 치우며 눈물이 흘렀어요. 당신 안 먹으면 나도 안 먹었어. 우리 같이 굶었어야 했어? 억울한 말이 터져 나왔어요. 그때 남편이 제 얼굴을 똑바로 보더니 속삭였어요. 미안했어. 그 두 글자가 심장을 무너뜨렸어요. 그렇게도 기다렸던 사과였는데 받는 순간 더 쓰라렸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며칠 후 딸이 다시 찾아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제 손목을 붙잡고 말했어요. 엄마 제발 이제 요양원 보내. 엄마 얼굴이 사람이 아니야. 딸의 눈빛이 애원 같으면서도 분노에 차 있었어요. 저는 딸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나는 약속했어. 같이 늘겠다고 했어. 어떻게 나 혼자 편하자고 보냈어. 딸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우리도 같이 늙게 해줬어야지. 엄마 혼자만 약속한 게 아니잖아. 그 말에 온몸이 덜컥 굳었어요. 아이들에게도 이 약속이 짐이 되었구나. 밤에는 남편이 방 안에서 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어요. 여기 감옥이었어. 나를 풀어줬어야 했어. 저는 문 앞에 서서 울부짖었어요. 감옥 아니었어. 내가 당신을 잡아준 거였어. 목이 갈라지고 손바닥이 문에 붙어 피가 날 정도였어요. 그 순간 안에서 소리가 멎더니 문틈 아래로 남편의 손이 스르르 나왔어요. 저는 그 손을 붙잡고 엎드려 울었어요. 나도 갇혔었어. 그래도 당신이 있었으니까 버텼어. 남편의 손가락이 미약하게 움찔거리더라고요. 며칠 뒤 남편은 갑자기 거실에서 쓰러졌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구급차를 불렀어요. 병원으로 실려간 남편은 의식이 흐릿했어요. 의사는 중환자실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준비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리가 힘을 잃었어요. 준비라는 단어가 그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병실 침대에 누운 남편의 얼굴은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빛이 발해 있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여보, 나 여기 있었어요. 끝까지 있었어요. 눈물이 베개에 떨어져 번졌어요. 남편은 눈을 간신히 뜨더니 아주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정아, 제 이름을 불렀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여보, 고마웠어요. 나를 불러줬어요. 그날 밤 중환자실 창문에 앉아 밖을 보는데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눈송이가 유리창에 부딪혀 녹아내렸어요. 그 모습이 마치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 같았어요. 차갑게 내려앉았다가 곧 따뜻함에 녹아내리는 사라지는 순간에도 분명히 존재했던 시간들. 며칠 후 남편은 의식을 잃었어요. 의사들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속삭였어요. 여보, 나는 당신을 놓지 않았어요.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의 숨이 천천히 멎었어요. 방 안 공기가 정지한 듯 고요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조용히 닫혔어요.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은 저를 붙잡고 말했어요. 고생 많았어. 그 말이 귀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고생이라는 단어로 이 세월이 다 설명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내가 알았어요.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많이 고생했어요. 그 말로 내 마음의 한 조각을 마무리해야 했어요. 남편이 떠난 뒤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새벽에 깨어도 불러줄 사람이 없었어요. 약병도 주전자 소리도 젖은 빨래도 없었어요. 그 공허가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엌 창문을 열었는데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어요. 저는 그 흔들림을 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아직 여기 있었구나. 나는 다시 수첩을 꺼내 글을 썼어요. 나는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게 내 사랑이었어요. 그는 떠났지만 나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앞으로는 나를 지키며 살아야 했어요. 그 후로 나는 작은 일들을 다시 시작했어요. 시장에 가서 귤을 사오고 복지관 체조에 참여하고 혼자 강가를 걸었어요. 때로는 웃음이 나오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놀라며 물었어요. 은정 씨 괜찮았어? 나는 대답했어요. 괜찮아지고 있었어.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서서히 조금씩. 밤이 되면 여전히 남편의 이름을 불러요. 대답은 없지만 집 안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려요. 나는 그 흔들림을 믿어요. 사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 그리고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젊은 시절 우리가 다시 사진관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이 사진 오래 갔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오래 갔어. 아직도 가고 있었어. 눈을 뜨니 새벽이었고 주전자에 물을 올렸어요. 물 끓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혼잣말했어요. 여보, 나 아직도 시작하고 있었어. 남편의 장례가 끝난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매일같이 들리던 발소리, 중얼거림, 불평, 심지어 화내는 소리까지 사라지니 오히려 귀가 멍멍했어요. 전등 불빛은 그대로였고 벽지는 어제와 똑같이 벽에 붙어 있었는데 세상이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 아무 말도 못하고 창문만 바라봤어요. 바람에 커튼이 살짝 흔들릴 때마다 거기에 남편의 기척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거기 있었어? 속삭이듯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래도 그 흔들림 하나가 위로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약병을 꺼낼 필요가 없었어요. 주전자에 물을 올리면서도 두 잔이 아니라 한 잔만 내려놓으면 되었어요. 밥을 지을 때도 습관처럼 두 공기를 덜었다가 다시 반으로 나눠 한 공기에 다 부어 넣었어요. 젓가락 소리가 혼자 부딪히는 게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런데 울음 끝에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그래도 밥은 먹었어야 했어. 살아야 했어. 그날 이후로는 억지로라도 밥을 챙겨 먹었어요. 밥을 씹을 때마다 목이 메었지만 나는 삼켰어요. 삼키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며칠 후 딸이 집에 찾아왔어요. 딸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이제 엄마 차례였어. 이제 엄마도 살아야 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살았어야 했지.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야 했는지는 아직 몰랐어. 딸이 내 등을 다독이며 말했어요. 천천히 찾아갔어. 우리랑 같이 찾아갔어. 그 말이 고마웠어요. 억울함 속에 묻혀있던 내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어요. 나는 동네 복지관 체조 교실에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가 덜컥거렸고 다리를 벌리자 무릎이 뻣뻣하게 버텼어요. 그런데 강사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몸이 다시 열리고 있었어요. 그 말이 남편이 했던 고마웠어와 겹쳐 들렸어요. 나는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어요. 대신 손끝에 힘을 더 줘서 움직였어요. 땀이 흐르자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시장에 갔을 때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장바구니에 항상 남편이 좋아하던 과자를 챙겼어요. 지금은 내 입맛대로 골랐어요.
군밤을 샀어요. 집에 돌아와 뜨겁게 구운 군밤을 까먹으며 혼잣말했어요.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먹어야 했어. 그 말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하게 퍼졌어요. 밤마다 여전히 남편의 이름을 불렀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집 안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나는 그 흔들림을 믿었어요.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니까. 가끔 꿈에서 남편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젊은 시절 모습으로 내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어요. 고생했어. 꿈에서 깨어나면 눈물이 흐르지만 마음 한편이 단단해졌어요. 그는 떠났지만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어느 날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어요. 젊었을 때 남편이 출장 가서 내게 보낸 거였어요.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내가 널 잊더라도 넌 날 기억해줘. 그럼 우리는 끝나지 않았어.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울었어요. 알았어. 나는 끝까지 기억했어. 그래서 우리는 끝나지 않았어. 봄이 오자 나는 강가를 자주 걸었어요.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바람이 따뜻해졌어요. 남편과 함께 걸었던 길을 혼자 걸으니 허전했지만 그 허전함 속에서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강물 위로 햇살이 반짝일 때 나는 속삭였어요. 여보,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았어야 했어. 당신을 지킨 것처럼 이제 나를 지켜야 했어. 아이들도 조금씩 내 곁에 머물렀어요. 아들은 가끔 와서 집을 고쳐주었고 딸은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나는 이제 아이들의 얼굴에서 남편의 흔적을 찾으며 웃을 수 있었어요. 그 웃음은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분명 웃음이었어요. 나는 여전히 남편의 이름을 불러요. 하지만 이제는 내 이름도 같이 불러요. 은정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거울 속에 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여요. 그 순간 남편이 내 뒤에서 같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어느 늦은 밤 창문을 열었어요. 달빛이 부엌 바닥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나는 혼잣말했어요. 여보, 나는 당신을 놓지 않았어. 그게 내 사랑이었어. 이제는 나 자신도 놓지 않을 거야. 그게 앞으로의 내 사랑이었어.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어요. 나는 그 흔들림에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엔딩. 밤이 깊어지고 집 안은 적막했어요. 예전 같으면 남편의 중얼거림이나 뒤척임이 들려왔을 시간인데 이제는 그 어떤 소리도 없었어요. 나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스쳤고 그 움직임 속에서 나는 여전히 남편의 기척을 느꼈어요. 나는 천천히 눈을 감고 속삭였어요. 여보, 당신을 끝까지 놓지 않았어. 그래서 내 삶도 놓지 않을 거야.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뿐만 아니라 미소도 함께 번졌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사랑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모양을 바꿔 내 안에 살아남는 거라는 걸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억울함과 화 속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그 모든 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지켜낸 사랑으로 남았어요. 나는 내 이름을 불러보았어요. 은정아. 그러자 어딘가에서 남편의 목소리도 같이 들려오는 듯 했어요. 은정아, 잘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주전자에 물을 올렸어요. 물 끓는 소리가 오늘의 마지막이자 내일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어요.